다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잘 보내셨죠? 네.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가 지상 무기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배워봤잖아요. 다들 지상 무기에 대해 좀 전문가가 되셨습니까?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네. 지난번에 강의 들었을 때 교수님이 이제 6.25 당시 전쟁이 났을 때 네. 우리나라가 전차가 한 대도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육해 공군 보유한 이렇게 군사력이 막강한 걸 보고 네. 아, 정말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구나 그런 느낌 받았어요. 네. 네. 보통 무기라고 하면은 영화나 이제 게임에서 접할 기회가 많았는데 저번 강의로 인해서 각 나라의 무기 체계를 배우면서 어떻게 나라별로 이렇게 전략 무기를 운용하고 있는지 그런 거 배우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오늘은 뭐 해상 항공 무기 배우는데요.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야. 좀 많이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거의 네. 준 전문가 수준인 네. 것 같아요. 그 정도. 항공모함 숫자도 다 알고 계시고. 와. 아, 네. 전문가가 옆에 있었네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무기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대한 국방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는 거잖아요. 이 공부하는 계기 자체가. 네. 그래서 우리 국방에도 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수님, 양호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지난번에는 이제 지상 무기에 대해서 했으니까 오늘은 그 이외에 이제 해상과 항공 무기에 대해서 해 주실 거라고 믿고 교수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의 양호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밌는 무기 얘기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지상 무기에 대해서 장갑차라든지 다양하게 그렇게 쭉 설명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이번에는 지상 무기가 아니라 해상 그런 또는 항공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오늘 새로운 얘기를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지상 얘기를 했는데 지상 얘기가 무기 체계 전반적으로 어떤지에 관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현대 전쟁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무기가 바로 이 해상 혹은 수중 무기 체계 혹은 항공 우주 무기 체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상과 수중 얘기하니까 보통 해군을 얘기하는 걸 거고요. 항공 우주라고 하면은 공군 영역을 얘기를 할 겁니다. 보면은 각 군마다 싸우는 방식이 좀 틀린 게요. 이런 거죠. 육군은 어떻습니까? 주로 지상에서 적이 공격해오는 걸 막거나 혹은 점령을 해서 들어가거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대1 싸움에서 혹은 이렇게 붙어서 싸우는 이런 싸움에서 활약이 굉장히 많지만은 이 공군과 해군은 좀 독특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해군 같은 경우는 일단 바다라는 영역이 있어야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해군은요. 자, 유명한 말이 있죠.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해군이라고 하는 거는요. 역사적으로 제국, 그러니까 강한 국가, 강대국이 추구하는 무기 체계가 해군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어떠냐면요. 자, 보겠습니다. 한 14세기 혹은 15세기에 전 세계를 누비면서 신대륙을 개척하고 어디죠? 스페인. 그렇죠? 스페인. 무적함대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스페인이 한때는 거의 진짜 유럽 쪽에서 제일 많은 부를 끌어들이고 굉장히 강한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전 세계를 장악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슬슬 커나갑니다. 그다음에 스페인이 쇠퇴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스페인의 무적함대는 영국 해군이 격파했는데 반사이익은 어디가 봤냐 하면 네덜란드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인도 회사라고 기억하시죠? 네. 동인도 회사 시작은 사실 네덜란드가 먼저 시작입니다. 영국보다.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금융, 그다음에 주식 개념 이런 것들이 동인도 회사에서 먼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 네덜란드가 또 그런 그 엄청난 상선 제조 능력과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또 세계를 열심히 또 휘젓고 다니면서 불을 긁어 모아요. 그러다가 이제 영국이 그걸 물려받아서 이제 어떻습니까? 18세기, 19세기 거의 영국의 전성시대였죠.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하면서 유럽에 있는 국가, 특히 영국은 엄청나게 국력을 소모했어요. 그렇죠? 뭐 웬만한 걸 다 팔아야 했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부터 뭐 땅부터 뭐 이런 것들을 막 엄청나게 팔아가면서 그래서 전쟁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힘이 아무래도 쇠퇴합니다. 그 반면에 그 힘을 아주 고스란히 그리고 우호적으로 확보한 국가가 있었으니 러시아. 바로 미국이죠. 미국. 미국이 엄청난 해군력을 자랑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 세계 바다를 거의 다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냉전 기간을 보고 있으면은요, 미소 간의 해군력에 있어서는 경쟁이 되지 않았어요. 해군력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강했습니다. 특히 수상함 전력에 있어서는, 수상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예를 들어서 뭐 구축함, 순양함, 뭐 항공모함처럼 물 위에 떠다니는 배들에 있어서는 소련이 미국과 경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신 그래서 소련이 집중한 분야가 뭐냐면 잠수함, 그 다음에 이런 해상 위에서 공격 가능한 해상 초계기 혹은 폭격기. 그래서 러시아 전술이 뭐였냐면 미국이 막 항모 함대 막 이끌고 막 엄청난 대군이 이동하면은 얘를 어떻게 공격한다? 잠수함으로 공격하거나 혹은 폭격기를 엄청나게 띄워서 폭격기에서 수백 발의 대함 미사일을 공격을 해서 이 함대를 공격을 한다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 엄청난 일방적 해군력이 전 세계를 좌우해 왔었고요. 그래서 미국은 뭐 한때 뭐 거의 한 500~600척 이상의 함정을, 그것도 조그만 함정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수천 톤급 이상의 함정을 보유를 했었죠.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는 300척 이하로까지 떨어졌어요, 숫자가. 굉장히 이제 미국이 좀 약간 걱정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가, 처음에 대통령 당선될 때 공약 중에 하나가 미 해군의 선박 숫자를 355대로 늘리겠다라는 계획까지 밝혔습니다만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배라는 게 하루아침에 건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쓰는 배를 한 대를 갖추기 위해서는 10년 전부터 준비해야지, 준비해서 막 이렇게 설계하고 무기체계 모집을 짜고 건조하는 데도 다 2~3년 걸리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기간을 준비해야 현재 무기체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는 정말이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해군력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요. 자, 넘사벽의 미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자, 잠수함은 지금 한때는 100척이 넘었지만 지금 57척 정도, 50여 척밖에 없습니다. 적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중에서 SLBM, 그러니까 핵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쏘는 잠수함은 14척밖에 없어요. 근데 하지만 이거 제일 많은 겁니다, 세계에서는. 러시아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항공모함이 무려 11척이에요. 엄청난 항공모함을 갖고 있고, 심지어는 뭐냐면요, 미국은요, 국가에서 이제 그 법률, 국방 수권법이라는 법률을 통해서 이제 다음 해 예산을 좌지우지하는데, 이 법에 미 해군은 11척의 항모를 운영해라라고 아예 적어놨습니다. 의회가 정해줬어요. 그만큼 항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 순양함 22척에 구축함 61척인데 이게 되게 웃긴 게, 구축함 61척이 그다음에 순양함 22척 마찬가지로 이 거의 80척에 가까운 함정이 모두 다 이지스 시스템이라고 그러는 최신의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는 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만 봐도 뭐 소위 우리 시체말로 넘사벽인 거예요. 이 능력에 대해서는. 자, 그러고 그다음에 그 위에 뭐 호위함 이런 조그만 함정들 같은 것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자, 반면에 러시아는 잠수함 숫자 53척인데 이제 미국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그다음에 전략 핵 잠수함이 12척이나 있어요. 그래서 역시 과거 미국과 핵 경쟁을 하던 국가답게 잠수함 숫자는 전략 잠수함, 그러니까 SLBM 쏘는 잠수함 숫자는 적은 게 아닙니다. 12척이면. 자, 그다음에 항공모함은 한 척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는. 원래 두 번째 항모를 건조를 했는데 건조를 하다가 소련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무너진 그래서 건조하다가만 두 번째 항모는 이렇게 고철로 여기저기 팔려 다니다가 그게 결국은 2012년 이때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 최초의 항모인 랴오닝이 됩니다. 러시아가 뒷담한 배를 가지고 와서 중국이 자기네 최초의 항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항모는 이렇게 없고요. 그 다음에 구축함 18척, 호위함 8척.
그러니까 구축함이나 호위함, 그러니까 뭐 호위함, 순양함 큰 배들은 30척이 안 돼, 합쳐도. 그러니까 미국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당장 보면 미국은 80여 척이 되는데, 호위함까지 치면 100척이 넘는데. 그런데 대신에 뭐가 많냐? 연안 점투함, 초계함. 그래서 한 뭐 200~300톤급, 그러니까 1000톤이 넘지 않는 급의 배, 작은 배들을 80여 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겠죠? 그래서 큰 바다에 나가서 못 싸우는데 자기네 바다 인근에서 쫙 퍼져가지고 들어오면 막을 거야. 라는 게 소련의 전략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중국도 솔직히 비슷했어요. 그래서 중국은 사실은 더 소련보다 급은 안 되지만 무기는 적지만은 정말 많은 함정을 가지고 있어서 200척이 넘어요. 연안전투함. 그다음에 이제 9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 이 수상함은 상상도 못했어요. 막 거의 막 10몇 척도 안 되는 대형함은 20척이 돼본 적이 거의 없는 정도로 처참했는데, 자 어떻죠? 중국이 자, 미국과 전 세계가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인 돈을 긁어 모았죠, 그렇죠? 지금은 GDP가 일본 앞지르고 미국 이제 앞지르는 데 많아 지금 난리가 아니죠, 그렇죠? 이런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이 추구한 게 뭐냐 하면 해군력을 늘리자. 해군력 늘린다는 건 뭐죠? 아까 우리 얘기했죠. 역사상보다 해군력을 여기 자고 바다를 장악하는 나라가 세계를 장악한다. 약간 발톱을 드러낸 거예요, 중국이. 우리도 이제 세계 최고가 될 거야. 그러니까 사실 중국 역사상에 바다에 눈뜬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중국은. 왜 그랬겠어요? 중화니까. 우리 이 대륙 안에서 그냥 잘 사는데 우리가 뭐하러 밖에 나가가지고 뭐해. 와서 지들이 필요하면 와서 하라고 그랬겠지. 자, 반면에 일본이라는 나라.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강의드렸죠. 일본이라는 나라는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일본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승전국입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제가 말씀드렸죠. 1차 세계대전 때 전투함 16척을 지중해로 보냈어요. 군함 16척을. 엄청난 그건 국력인 거예요. 한번 더 시계를 돌려볼까요? 1904년, 5년 사이에 러일 전쟁 났죠. 그렇죠? 러일 전쟁 때 도고헤야츠로 가가지고 가서 격파했잖아요. 그렇죠? 발트감에 다 격파했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봤을 때는. 유럽에서 와서도 야, 그래서 일본은 실력 있다라고 열강 취급을 해주기 시작한 게 사실 러시아를 부시고 나서 열강 취급을 하겠단 말이에요. 제국주의 국가 취급을 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통들이 나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됐죠? 1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워싱턴 조약이라고 해서 각 국가의 해군력을 이렇게 조정한 조약이 있어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영국하고 미국은 동수였어요, 당시에. 승전국으로서. 그렇죠? 그리고 영국 당연히 세계 넘버원이니까 당연히 해군력이 강한데 미국이 우리도 네 영국하고 똑같이 가질 거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5대5였어. 그 다음으로 많은 해군력을 보유할 수 있게 허용된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 5, 미국 5인데 일본이 3 정도.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미국 진주만 기습을 하고. 자, 그래서 뭐 예전과 같은 영광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해군은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상자위대는 나름 꽤 괜찮은 게 조그만 국가지만 18척의 잠수함을 갖고 있고 이게 지금 18척이 지금 22척으로 늘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되게 보면요. 여기 보면은 뭐 항공모함, 뭐 순양함 뭐 이런 거 안 나와 있죠. 호위함, 구축함 안 나와 있어요. 항공모함 없다. 근데 없지가 않습니다. 얘들은 되게 재밌는 게 구축함도 그렇고 모든 함정을 다 호위함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쟁하는 국가가 아니니까 군대가 아니라 자위대니까 심지어 항모 같은 걸 만들었고 얘를 보고 헬기 호위함이래. 네, 그렇게 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전력을 합쳤을 때는 구축함, 그러니까 호위함급 이상의 구축함, 호위함 전력을 합쳤을 때는 거의 80척 가까이 됩니다. 절대로 적은 정도 국가가 아니에요. 그중에서 이지스함 몇 척이냐? 이지스함이 지금 기본적으로 6척에다가 플러스 국산 이지스를 만들고 있어서 한 거의 그게 한 이제 구형함하고 교체하면서 거의 한 20척 넘게 될 전망이에요. 그렇죠. 미국은 이지스함이 80여 척이죠, 그렇죠. 일본은 20여 척이에요. 상당히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국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이지스함 계속 얘기했죠. 도대체 이지스가 뭐냐? 여러분, 이지스함은 뭐가 생각나죠? 신의 방패? 신의 방패, 그렇죠? 그렇죠. 그 아테나 전쟁시 아테나의 방패잖아요, 이지스가 원래 신화에서. 근데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하고 전쟁할 때 제일 미국인이 무서워했던 게 뭐였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어뢰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 자살 특공. 가미가제. 그렇죠. 그러니까 가미가제가 요즘으로 치면 대함 미사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도 장치 대신에 사람이 들어가서 유도해가지고 공격을 한 거지,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악몽이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수십 대 막 전투기가 날아와가지고 갔다가 막 드리방으로 기관총으로 막 쏘고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이런 기억이 나니까 미국이 이제 끔찍해가지고 해서 야, 가미가제 공격 21세기판 그러니까 20세기 후반판에 가미가제 공격을 받게 생겼다.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그래서 나온 게 이지스란 거예요. 그래서 이지스는 뭐냐면은 정확히는 전투 시스템 전체를 얘기하자면 이지스에서 핵심적인 건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지스란 배는요 레이더가 있는데 우리 여러분 보통 레이더 하면 어떻게 생각나죠? 레이더 커다란 판이 동그란 판이 똥똥을 돌아가죠, 그렇죠? 그게 생각나죠.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판이 고정이 돼 있어. 지금 보면은 요 배 여기에 뭐 팔각형으로 된 게 달려 있잖아요. 이게 레이더예요. 그러니까 레이더가 어떻게 달려 있냐면 이게 뒷면에 달려 있습니다. 내면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90도씩 늘상 보고 있는 거예요. 360도를 내내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되게 신기하죠? 아니 레이더라는 게 전파를 쏴야 되는데 판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전파를 쏠 거야? 궁금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수천 개의 소자가 달려있어요, 판 하나에. 그래서 이 소자 어떤 거에다가 하나에다가 모아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끝쪽에다가 힘을 모아주면 빔이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자주사 방식이라고 그래요. 기계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전자식으로 해서 빔을 쏴서 쏘면서 레이더라는 게 뭡니까? 내가 쏜 빔이 레이더 파가 맞아서 돌아오는 걸 갖고 상대방의 위치, 뭐 속력 이런 걸 계산해가지고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이지스 레이더를 장착을 함으로써 막강한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떻게 되죠? 이렇게 배 한 척이 360도를 감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 항모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이지스함을 항모 한 척이 가면은 네 척을 붙여줘요. 4개가 딱 가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감시를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지스함이라고 하는 게 거의 사실은 이제는 요즘 표준처럼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스템이 워낙 비싸니까 뭐냐 하면은 이지스 시스템, 그러니까 이 레이더와 그다음에 같은 미사일 발사하는 게 다 연동이 돼요. 레이더가 탐지하면 얘가 빵 쏠 수 있게 하고 쏘는 걸 어디로 갈지 막 보내주고 이걸 다 같이 한 세트야. 그러니까 이게 제일 비싼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와야 돼요?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산 이지스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핵심 시스템은 다 미국에서 사온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기술은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강대국이라는 겁니다. 미국만큼의 성능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지스함 능력을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자 알레이 버크급이라는 게 그 이지스함의 대표적인 모습이고요. 이 배 함형을 받아서 일본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만든 게 뭐 공고급, 아타고급이라는 배를 만들었어요. 모양이 좀 비슷하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모양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양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기본이 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또 우리는 숫자를 많이 못 사니까 일본에는 6척 사는데 우리 3척밖에 지금 없거든요. 3척 더 사려고 그러는데 숫자가 적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숫자가 적은데 하여튼 전력을 갖추려면 배를 좀 크게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배를 좀 잡아 늘려서 미사일을 좀 더 실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래서 2급 중에서 제일 덩치가 커요. 그래서 얘가 한 7, 8천 톤급, 얘가 한 9천 톤 하는데 만 톤이 됩니다. 만재배수량이. 거의 말이 구축하면 순환함급이 돼요. 모양은 비슷한데.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이 있다. 근데 보면은 뭔가 비슷한데 약간 이상한 짝퉁의 모습이 하나 보이죠, 그렇죠? 중국제입니다. 이게 52D 루양 3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있고 최근에 55급이 또 나왔어요. 나왔는데 분명히 뭔가 이 레이더를 흉내낸 거는 같은데
성능이 어떤지 어느 정도 교전 능력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근데 이 이지스 레이더가 대단하다는 게 뭐냐면 동시에 100여 개의 목표를 갖다가 이렇게 딱 뜨는 걸 팍 해가지고 해서 그다음에 그 중에서 한 10몇 개는 먼저 교전을 해가지고 해서 수백 개가 동시에 날아가도 뭐부터 쭉 날아오고 있어. 그럼 이제 내가 처음에 몇몇을 애를 몇 개를 공격해서 제껴버리고 그 다음 순서는 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교전할 수 있게 컴퓨터가 다 계산해가지고 쫙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지스함의 능력이거든요. 왜냐면 마치 예전 같으면 야 방향 몇 도에 무슨 뭐가 날아와. 그럼 기관총 그쪽 돌려가지고 바바바바방 쏘고 있으면 야 맞췄어. 그래서 또 돌려서 언제 그래서 수백 개를 다 쏠 거야. 근데 이거는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따다다닥 해가지고 야 그 다음 순서 이거 너 확인해. 오케이. 야 자동 야 지금 확인할 시간 없어. 네가 알아서 교전해. 이런 식으로 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쌀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지스함이라는 게 함대의 방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함대를 공격해오는 가장 큰 위협인 대함 미사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지스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교수님, 그 한국형 이지스함이 굉장히 이제 성능이 좋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타국과에 비해서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지스함은 사실 우리 이지스함이지만은 주요 시스템은 미국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는 미국과 동급이에요. 세계 최고 맞죠, 그러니까.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많은 숫자의 배를 살 수 없고 그다음에 북한이라는 독특한 위협을 대응해야 되다 보니까 이지스함이라는 게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상 공격하는 순항 미사일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지스함을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1조 원에 1조 원짜리 이지스함을 만든 거죠. 잠수함 얘기를 한번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잠수함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이게 그 20세기 초부터 등장을 했고요. 잠수함이 갖는 가치가 굉장히 큰 게요. 우리가 바다 위를 움직인다는 건 어떠죠? 2차원의 세계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지도만 갖고도 야 어디로 가 저기로 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잠수함은 깊이라는 게 심도라는 게 있다 보니까 3차원의 세계가 되는 거죠. 게다가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잠수함은 찾으려면 결국은 이 소나 음파를 통해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마치 돌고래가 음파를 막 주고 서로 교신을 하고 위치 확인하고 하듯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잠수함은 운용이 굉장히 어렵고 제한이 됩니다. 즉 해구가 있어야지 움직일 수가 있어요. 내가 장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속 안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지형, 야 요쪽 지형에 가니까 여기는 계곡처럼 깊이 돼 있고 여기는 그러니까 그럼 깊은데 숨을 수 있잖아요, 잘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조사가 돼야지 잠수함은 제대로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치 이제 머릿속 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운용하는 항해사들이 머릿속에서 그리는 거죠. 내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을 거야 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요즘 많이 컴퓨터화가 돼서 이제 그게 머릿속에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도움을 받긴 하지만은 자 그런 식으로 3차원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 잠수함 때문에 사실은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망할 뻔했죠, 그렇죠? 유보트라고 그러잖아요, 유보트. 독일. 그러니까 운터즈 보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잠수함, 물속에 언더시 보트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물속에 다니면서 어뢰로 막 쏴면서 지상에 있는 배들을 공격하니까 영국처럼 바다에 그러니까 수입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 나라는 그렇게 공격당해서 먹거리 끊겨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물론 그때 당시 1차 세계대전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항공 운송 이런 게 발달하기 전 시절이니까 더더욱 큰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게다가 잠수함이 갖는 또 하나의 가치 뭐냐면 핵전쟁 시대 들어와서 자 어떻죠? 핵미사일을 서로 쏘는데 이게 처음엔 어땠어요? 폭격기에서 떨궜어, 그렇죠?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굴 때 그렇죠? 전 폭격기에서 떨궜는데 항공기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기상 안 좋은 못 날아. 그다음에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그러면 날아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소련을 공격하는데 아무리 빨리 해봐야 당시 시절에 폭격기로 해야 4시간 최소 4시간 날아야지 공격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북극 지나가지고 해서 공격하는 게 제일 최단거 공격 루트인데 알라스카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공격을 해도 4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각적 보복이 안 되잖아, 공격이. 그러니까 생각을 해낸 게 뭐죠? ICB. 대륙간 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 그래서 자 여러분들 그
우리 우주 개발에서 가장 큰 획을 그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소련이 먼저 스푸트닉을 발사하면서 미국의 우주 경쟁을 이겼다라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그걸 따라하겠다 그래서 무슨 나사를 만들고 그래서 막 케네디 때 나와서 막 우주 탐사 막 얘기하고 막 달도 가고 난리가 났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전략적 맥락은 뭐였냐면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는 거는 ICBM 개발에 성공했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우주공간까지 얘를 내보냈다가 우주공간에서 날아가야지 정확히 빨리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다시 내려올 수 있다는 거는 우주공간을 쏘아 보낼 수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순간 미국은 얘기한 거죠. 아, 우리가 ICBM 경쟁에서 소련을 뒤졌다. 그래서 미국이 사활을 걸고 우주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개발이 단순히 우주 개발이 아니라 ICBM 경쟁의 일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ICBM도 어때요? 지상에서 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제 숨기면 어떻게 쏘냐면 보통 이제 뭐 땅 밑에 사일로 파가지고 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빵 쏘는데 이것도 막 인공위성 정찰성 막 들여다보고 열심히 보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어디 쏠지 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를 공격해가지고 막혀버리면은 보복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생각해낸 게 바다에서 쏘자. 잠수함에서 쏘자. 잠수함이 있으면 얘는 탐지도 안 되고 일반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쏘나를 아무데나 막 다 쏴가지고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얘가 그리고 물속에 쏠 때도 수심 한 수미터 이상에서 쏘는데 발사하는 순간을 탐지할 수도 없어요. 물속에서 확 올라와가지고 와서 여기서 팍 점화해가지고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전략 잠수함이라고 있는데 그런 잠수함 우리가 SSBN, Strategic Ballistic Missile Submarine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SSBN이 결국은 핵심이 되는 겁니다. 핵 전력에 있어서. 그래서 자 여러분들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한 게 이제 핵 전력의 역사인데 역사이자 전력인데 우리가 뉴클리어 트라이어드 3원 핵 전력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전략 폭격기, ICBM,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세 가지인데 여러분 이 세 개 중에서 여러분 딱 하나밖에 못 갖는다고 생각해봐. 어떤 걸 갖고 싶어요? SLBM. SLBM 그렇죠. 그러니까 핵 개발에서 가장 뒤처진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택동에 이제 막 뭐 미국 45년에 이미 실전 배치해서 써먹었고, 러시아 49년에 개발했고, 근데 중국 이제 한참 있다가 64년에 처음 개발했단 말이에요. 처음 개발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ICBM이고 뭣도 아니고 그냥 폭탄 떨구는 거였어요. 그냥 전투 이제 폭격기에서. 근데 하자마자 마오쩌둥이 엄청나게 강조한 게, 야 수십 년이 걸려도 오니까 SLBM은 무조건 니를 만들어. 왜냐하면 이게 핵심 전력이니까. 그래서 SLBM을 보유한다는 건 엄청난 일이고요. 사실 중국은 진급이라는 SLBM을 먼저 처음에 만들었다가 얘는 망했어요. 한 척 만들고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샤급이라는 걸 만들어서 얘가 한 지금 3척, 4척 정도가 운영 중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러시아에 비해서는 숫자는 적지만 그래도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요, 전 세계에서 지금 잠수함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거의 70척 이상의 잠수함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전력의 거의 한 30% 정도가 원자력 추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협적인 전력을 갖고 있다. 아까 미국이 57척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 많은 숫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위험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고요. 자, 이제 반면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로스앤젤레스급 우리 아는 그 LA 맞습니다. 그런 이제 그 이름을 가진 배를 냉전실을 주로 쓰다가 뭐 시울프라는 걸 만들어내 너무 비싸다고 세 척만 만들고 그만두고 요거의 좀 염가 버전인 버지니아급이라는 거를 쭈르륵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로스앤젤레스급 여기 있었죠. 이게 이제 과거 배웠는데 이제 원자력 추진이에요. 미국은 다. 미국은 디젤 전기식 잠수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잠수함 얘기하면 보통 원자력 추진 아니면 재래식 잠수함 얘기하잖아요. 디젤 잠수함. 근데 보통 그러면서 일반인들 말씀하시죠. 디젤 잠수함 시끄러워서 못 움직여. 완전 잘못된 얘기입니다. 디젤 전기식 잠수함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 디젤 잠수함이라고 하는 거는 물속에서 이동할 때는 전지를 돌려요. 모터만 돌려요. 되게 조용합니다. 핵 추진 잠수함보다 조용해요. 왜냐? 핵은 계속적으로 뉴클리어 코어가 돌아가잖아요. 펌프가 계속 내려보내죠. 푹푹 하는 소리가 나요. 기본적으로 나. 근데 이 디젤 전기식 잠수함은 소리를 아예 안 내면 안 낼 수도 있어.
배터리로만 돌아가니까. 그리고 디젤을 언제 쓰냐? 배터리가 거의 다 됐을 때, 충전할 때 살짝 물 위로 올라와서 소켓이라는 걸 올려놓고 공기 빨아들이면서 디젤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충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젤 잠수함은 작전할 때 조용하다는 장점은 있는데 대신에 물속에서 언젠가는 올라와서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가 위험해서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근데 보통 그래서 그 주기가 2, 3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디젤 전기 잠수함이 전략적으로 위험하지 않다는 게 그건데 요즘은 어떻게 됐냐? 요즘 우리 배터리 기술 좋잖아요. 그러니까 안에다가 막 연료 전지 같은 걸 쫙 깔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디젤 전기식 잠수함이 물속에 한 번 들어가면 2주 동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일본은 이 디젤 전기식 잠수함 보통 2,000톤급이 넘어가기 힘든데 4,000톤급짜리를 만들어가지고 해서 계속 지금 찍어내고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열심히 해서 3,000톤급짜리를 겨우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아직 일본 애들이 훨씬 앞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더라. 교수님, 그 잠수함에 대해서 들어보니까는 무시무시한데 깊은 바닷속에 있는 잠수함은 환경적 요인이나 뭐 온갖 잡음으로 인해서 탐지하기가 쉽지 않을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소나나 이런 대잠 초계기 등으로 어느 정도 잠수함을 이렇게 탐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미 소나나 대잠 초계기를 투입하는 상황은 어느 정도 위치나 이런 것들을 좀 특정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아예 놓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대략 이쯤에 들어왔겠구나. 그리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냉전 시절에 보면은 미국은 소서스 네트워크라는 걸 하면서 물속에 마치 우리 우리 고속도로 지나갈 때 보면 스피드 카메라 같은 거 있죠. 네. 고속도로 그런 걸 이제 센서를 달아놓은 거야. 요걸 넘어 들어오면 뭔가 잠수함이 들어왔구나.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의 어떤 영해나 역까지 들어왔다. 보통 그걸 작전할 때 영해 안에 들어와서 위협을 할 때죠, 그렇죠? 네, 영해 안에 들어올 때는 열심히 이제 그때부터 들어가가지고 가서 이제 막 대잠 초계기 띄우고 뭐하고 대략 이쪽 위치일 거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초계기가 지나가면서 소노부이라는 걸 딱 깔아놔요. 센서를 쫙 깔아놔. 센서가 막 넓게 쳐. 그 다음에 이 대잠 초계기는 끝에 커다란 그 꼬리 같은 게 달려 있는데 이게 자기 봉이에요. 기본적으로 잠수함은 강철 덩어리거든. 고장의 강철이거든. 그래서 쭉 지나가면서 자기장에 여기 뭔가 이상해. 그럼 대략 요쯤에 있을 수가 있겠구나. 그럼 거기에 아까 말한 센서 같은 걸 막 떨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게 적극적으로 찾는 능동 센서가 있고 수동적으로 들려오는 것만 찾는 수동 센서가 있고 그래서 그걸 임무에 따라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그런 기본적인 전술을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해군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게 가장 핵심적인 게 항모죠. 항모 얘기 우리 많이 했지만은 자, 기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면요. 자, 이게 중국 랴오닝급 항모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제 항모를 갖다 놓고 자기 자국화 시킨 건데 얘가 사실은 좀 별로 능력이 안 되는 게요. 얘는 이륙을 할 때 캐터펄트 그러니까 밀어주는 거, 그렇죠? 확 밀어주는 거. 왜냐하면 이게 전투기 자체가 수십 톤짜리인데 얘가 지름으로만 날려고 그러면 우리 비행기 날려고 그럴 때 양력을 받기 위해서 거는 게 거리가 있잖아요. 속력과 거리가 있잖아요. 그게 보통 아무리 짧아도 무슨 한 7, 800m 이상은 되는데 이게 200m도 안 되는 여기서 뜨려고 그러면 얘가 얼마나 힘이 부족하겠어.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누가 뒤에서 밀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없어요, 얘는. 또 심지어는. 그게 없이 비행기에 양력만 갖고 뜨고 그걸 띄워주기 위해서 앞에 스키 점프 하듯이 점프대 같은 걸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럴듯하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얘가 무장을 많이 못 달아. 비행기 자체가 뜨고 내리는 걸 할 수 있는데 무장을 많이 나가야지 나가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 게다가 여기에는 지금 실을 수 있는 전투기가 20여 대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20여 대 밖이라고 왜 표현하냐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니미츠 항모 같은 경우는요. 자, 일단 위에만 봐도 잔뜩 써 있죠. 얘는 70여 대를 실을 수가 있어요. 그중에 전투기가 50대 이상 실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숫자 자체가. 지금 중국이 아무리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고 뭐 하고 해도 이런 미국 정도의 크기의 커다란 함정을 만들지 못하면은 사실 항모 경쟁에서는 그렇게 좀 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이 목표로 하는 게 전부 6척의 항모를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척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6척은 미국이 아까 11척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11척 항모 중에서 그 미국이 11척인데
중국이 6척이라는 건 최소한 절반 이상은 쫓아가겠다는 얘기고 그 말은 뭐냐면 자 미국은 대서양부터 시작해서 인도양 뭐 넓게 가니까 최소한 태평양에서는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우위를 갖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6척 중에 한 척이 어느 한 척도 미국에 있는 전함 한 척, 이 항모 한 척의 능력에 대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한계들이 있더라. 이제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즈모급이라고 해서 얘들이 호위 그러니까 헬기 호위함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항모거든 이게. 그래서 심지어 여기에서 F-35B라고 하는 수직 이착륙기를 띄울 수 있게 최근에 바꾸기로 했어요 일본이. 그래서 이제 일본도 공식적으로 항모를 2척 보유하는 국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항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럼 미국이 항모가 11척이 다냐? 이거 중국이 착각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미국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커다란 니미츠급이라는 항모도 있지만은 상륙 모함이라는 게 있어요. 해병대가 공격하기 위해서 있는 모함이 여기서 막 여기서 막 상륙정이 뜨는데 보세요. 이게 아까 보였던 일본 항모란 말이에요. 일본 항모. 사이즈 같죠? 여기도 수직이차 이렇게 뜨고 내려요. 실제로 항모예요. 상륙 모함이 아니라. 이게 8척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경항모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정도 되면 수직이차 뜨고 내리는 거. 그러니까 미국은 경항모가 9척이 더 있는 거예요. 8척이 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은 19척의 항모를 가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뭔가 사건 나고 뭐하고 하면은 항모부터 찾는 게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가서 앞에서 시위하고 하는데 그리고 그 위에 실린 전투기가 최첨단 전투기가 막 40대 50대 들어가 있는데 어느 나라 전투력보다 세거든. 공군력보다 세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가들이. 자 그렇게 해서 해군 얘기는 어느 정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그 미국이 미래에 이제 유령 함대라는 걸 이제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유령 함대 이름을 들으면 그게 어떤 함대인지 잘 특성이 와닿지 않는데 그게 어떤 함대인가요? 예. 유령이라면 뭘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즉 유령 함대라고 하는 것은 무인 전투함을 배치하는 함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은 공해상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이후엔 미국 함정의 제1도련선 진입을 막겠다는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에 제1도련선 안으로 들어오는 미 항모 전단을 공격하기 위해 동남 해안에 탄도미사일을 깔아놓고 수평선 너머까지 탐지 가능한 길이 2km의 초수평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의 항모 전단은 안전하지 않다. 그 대안은 유령 함대. 줌왈트함이 지휘하는 유령 함대는 스텔스 무인 수상함과 무인 잠수정으로 함대를 이루어 최전선에서 중국의 함정과 탄도미사일을 상대하고 미 항모 전단은 배후에서 뒤처리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이제 전투함 수를 135척으로 늘리려고 하는데 당장 늘려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없어서 운용이 안 돼요. 배 한 척이 보통 있으면은 작은 배는 최소 100명, 큰 배는 200에서 300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차라리 그럼 그렇다면은 배 하나가 가는데 거기에 유인함 하나가 가면 그 옆에 무인함들이 여러 개 달라붙어서 보호도 해주고, 그다음에 얘의 지시에 따라서 막 그래서 세력을 만들어주고, 혹은 아예 위험한 지역은 무인 함대만 보내서 작전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실험적으로 그러한 개념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이 배 숫자를 늘리기 힘든 상황이지만 만약에 말씀하신 유령 함대라는 개념을 활용을 한다면 수중함이건 수상함이건 세력을 많이 늘려서 대항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미국이 연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항공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은요, 항공전력은요, 제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공전력 얘기할 때 제일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전투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전투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전투기는요 사실 공세적인 무기 체계라기보다는 방어적인 무기 체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왜냐하면 적이 나를 공격하는 핵심은 폭격기라든가 폭탄을 많이 장착한 것들이 와서 공격하는 게 제일 힘든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그 전에 뭘 해야죠? 적이 있는 상대방 전투기를 다 제거를 해서 적쪽 상공의 전투기 위협이 없어야지 내가 가서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투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방어 중에 기초 중에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기 전력이 많다라는 게 그 나라가 반드시 공격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되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수비적인 것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미국은 뭘 해도 넘사벽이기 때문에 전투기가 2,000대가 넘습니다. 네? 2,000대가 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놀라운 게 사실 여기에 미국의 역량인데 전투기가 2,000대가 넘는데 수송기, 그러니까 병력을 막 실어 나르고 뭐 하고 하는 수송기가 거의 한 800대가 넘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급유기가 거의 500대 가까이 있잖아요. 급유기가 뭐죠? 날아가고 있으면 연료 보급. 연료 보급하는 거 그렇죠. 안 그러면 내려버리면 또 한참 막 정비하고 뭐하고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날아다니면서 마치 이제 젖빨듯이 이렇게 막 이제 이렇게 이 기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또 나는 거예요. 그럼 실제 비행기 한 대가 2대 이상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작전을 하면 작전 기간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급유기가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력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이 급유기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찰기가 136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 정찰기의 상당 부분 이제 무인화를 하고 있어요. 무인기야. 사람이 없이 조종하는 거야. 왜냐하면 정찰기는 제일 위험하니까. 위험한 임무에 보내고. 그래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게 어느 나라도 이렇게 못하는데 이제 놀라운 게 전략 폭격기가 거의 150여 대 정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엄청나게 균형 잡혀진 전력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전투기가 1,400여 대. 많이 줄어든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라는 나라가 예전보다 이제 저거 해서 절반 이상 줄어든 겁니다. 사실은 미국보다 많았어요, 예전에는. 근데 폭격기가 무려 250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근데 이 폭격기의 상당 부분은 아까 얘기 드렸죠. 해군 막는 거. 미 해군 공격을 막기 위해서 거기서 대한 미사일 막 투척하고 막 이런 임무들을 많이 쓰이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폭격기조차도 방어적으로 운용을 합니다. 러시아가 의외로 방어적이에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급유기 숫자가 보세요. 급유기가 20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얘들은 개념이 그냥 지상에서 떠가지고 해서 요격하고 돌아오는 개념이에요. 전 세계를 상대로 널리 작전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좁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공세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러시아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반면에 중국 전투기 수가 이제 러시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 1,500대 이상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보면은 폭격기 전략 폭격기라고 하긴 좀 중국이 좀 그렇게 큰 게 없어요. 좀 작은 게 있어. 그래서 자그만 사이즈 크기가 100대는 안 되는데 한 80여 대 있어요. 적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 뭐 이게 있고, 근데 이제 보고 있으면은 급유기 한 10대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수송기는 꽤 되네요. 320대 정도 되고, 그러니까 나름 이렇게 갖춰 나가고 있어요. 모양을. 자, 근데 이제 숫자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숫자보다 중요한 건 역시 전투기로 세대 얼만큼 첨단 전투기를 많이 갖고 있냐가 핵심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전투기 세대 구분이 있는데 이거 뭐 쭉 설명하기 뭐하고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1세대 전투기는 초음속조차 안 되는 겨우 제트기가 날기 시작한 시기. 그리고 2세대가 됐을 때 이때부터 이제 대공 미사일이 되고 초음속이 되기 시작해요. 음속으로 높아가기 시작합니다. 3세대가 됐을 때 이때부터는 전투기가 이제 막 폭탄도 떨고 뭐하고 다용도로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하고요. 4세대가 지금부터인데 요즘 전투기인데 이 4세대 전투기는 그야말로 다양한 목적의 임무를 수행을 할 수 있고 이때부터는 조금 더 교전거리가 멀어지면서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공격을 해서 적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암람 같은 그 신형 미사일 같은 경우는 100km 밖에 있는 적기를 격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조기 경보기나 이런 어떤 센서 기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4세대가 최근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5세대로 넘어갔는데 이게 완전 최신형인데 이게 뭐냐면 스텔스. 스텔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근데 이게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는 게 언젠간 잡히겠죠. 근데 뭐냐면 보통 얘가 비행기지 아닌지 인식해야 될 먼 거리부터 해야 되는데 이때 얘가 반사를 안 하니까 레이더를 반사를 안 하니까 레이더가 인식하기는 뭐야 이거 점이야? 새야? 벌레야? 그러면 보통 이제 레이더는 클러터, 잡상이라고 인식을 하고 전투기 인식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전투기가 없는 줄 알고 있다가 요즘 갑자기 확 커지겠죠 얘가. 오 이거 뭐야 하는 순간 느린 거죠. 이제 이게 스텔스의 장점입니다. 근데 특히 이 스텔스가 얼마나 고약하냐면은요. 우리가 적기를 공격할 때 예를 들어서 락콘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레이더 락콘을. 락콘 그러니까 뭐냐면 조준한다. 그렇죠? 마치 우리 카메라가 초점 잡듯이. 씩 잡아서 쭉 잡아서 요거야 앞에서 딱 쏴야지 이제 맞춰서 쏘는데 이 스텔스기는 고약한 게 내가 눈으로 보이는데 락콘이 안 돼. 우리 왜 카메라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초점 막 뭐 모양 이상하면 안 맞는 경우 있잖아요. 못 잡고. 그냥 수동으로 돌려서 잡아야지 그때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막 난반사가 되니까 초점을 얘가 못 잡는 거야. 눈앞에 있는데 막 레이더 락콘이 안 돼가지고 미사일 못 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투기들이 발전을 해왔더라.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자 이런 폭격기 같은 거는요 레이더 탐지 면적이 뭐 100제곱미터야. 이건 뭐 커다란 짐덩이가 컨테이너가 날아다녀. 컨테이너가 더 크죠. 컨테이너 수십 개가 날아다녀. 이런 거 금방 레이더가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 당장 B2라는 스텔스 폭격기가 있는데 가오리처럼 생긴 거. 얘는 레이더 탐지 면적이 0.1 평방미터. 뭐 한 요 정도 되겠죠. 한 10cm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렇죠? 뭐지 이거? 비행기는 아닌 것 같은데 새인가? 이게 되겠죠. 자 전투기 0.001m 그러니까 요 정도 된단 말이에요. 뭐야 이거? 공이야? 새도 아닌 것 같은데 벌레야? 이렇게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차이가 된다. 그래서 자 북한은 아까 우리 얘기했던 전투기 중에 4세대 전투기에 해당하는 전투기는 얘 하나밖에 없는데 얘도 40대가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이전 세대 전투기들이에요. 심지어는 이 한국 전쟁 시기 때 날았던 미그 17 같은 거 가지고 아직 훈련하고 임무에 쓰고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낙후한 전력이기 때문에 항공력에 있어서만큼은 대한민국이 확실하게 비교 우위에 있다. 어느 정도 비교 우위냐? 자, 북한이 갖고 있는 이런 전투기, 작전기라고 얘기하는데 공격하는 기체와 전투기 기체 수가 800여 대예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800여 대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의 절반 이상이 이런 낡은 기종들이란 거예요. 절반 이상이 아니라 최신 기종은 10분의 1도 안 돼요. 퍼센트지만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얘밖에. 얘들도 별로 작전 능력 제한이 돼 있고 주력은 이런 애들. 근데 이제 반면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전투기가 한 400여 대 돼요. 400대가 조금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소위 4세대 이상 최신의 전투기가 한 200여 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충분한 숫자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300여 대 이상은 우리가 있어야지 북한을 확실하게 제압을 할 수가 있는데 쟤도 숫자가 많으니까. 근데 뭐 그거는 계속 노력을 하겠죠, 우리 정부가. 그래서 이제 F-15K가 우리가 보유했던 가장 강한 기체였고요, 과거에는. F-16들이 이제 F-16이 심지어 국내에서 양산했습니다. 140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F-35 라이트닝 얘 구매할 때만 해도요, 얘가 40대 사는데 7조였다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제일 센 이제 기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산인 그 T-50 훈련기를 전투기로 바꾼 공격기로 바꾼 FA-50 같은 기종도 있고 다양한 기종들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수송기들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수송기를 가지고 있고 글로벌 호크라는 무인 정찰기도 이제 우리가 도입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좋은 게 뭐냐면 무인기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도 적진을 정찰하는데 특히 글로벌 호크 같은 거는 인공위성급이에요 거의. 굉장히 고고도로 성층권급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공기가 없는 곳까지 올라가서 찍기 때문에 얘는 사실 북한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면 중국이나 일본도 쳐다볼 수가 있어요. 전략자산이면서 얘는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PSI라고 그래서 이제 얘는 막 공중에 있으면서 적기 감시하는 나르는 레이더죠,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북쪽을 감시하는 감시 정찰 기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이런 것들은 전쟁을 막는 데 있어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겠죠, 그렇죠? 전쟁을
왜냐면 얘들이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있고 기동하는 걸 알아야지 우리가 막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전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공 쪽에서 정리하는 멘트로 말씀드리면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무인기 전력인데요. 무인기란 게 있어서 정말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이 조작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전장터에 안 나가도 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리퍼 같은 거 뭐 이 글로벌 호크 인공위성으로 통제가 되니까 자기 동네에서 국가에서 자기 나라의 공군기지 있는 데까지 슬슬 출근해서 간 다음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하면서 여기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기체가 아니라 느긋하게 앉아가지고서 임무 딱 하면서 야 어디로 비행해야 돼? 저기 목표 있네. 때려. 그러고 딱 필요한 시간만 근무한 다음에 교대해가지고 퇴근하고 또 와서 근무하고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전쟁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 그러면 요즘 같으면 이제 정밀 타겟을 이렇게 네. 목표를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정보 이제 예. 그 수집을 위해서는 사실 이제 그런 인공위성의 힘이 엄청나게 이제 엄청나게 중요시 될 텐데 예. 이제 미중 일러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예. 군사 위성은 몇 개 정도 가지고 예. 있고. 뭐 사실은 뭐 미국의 군사위성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근데 군사위성 종류가 되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정찰 위성도 있고 정찰 위성도 이게 뭐 이렇게 뭐 신호만 탐지하는 위성이 있고 혹은 영상을 쏴가지고 해서 카메라를 보는 위성이 있고 레이더파를 쏴서 그 어떤 그 형상을 읽는 위성이 있고 다양한 종류의 위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정찰 감시 위성이 있고 그다음에 군용 통신 위성이 있습니다. GPS 같은 거나 이런 거 같이 하는 거. 통신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위성 통신이 있어요. 전 세계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합쳤을 때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거의 한 뭐 50여 개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자, 이제 그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GPS 시스템까지 다 합쳐가지고 해서 했을 때. 러시아도 한때는 상당히 많이 쏘아 올렸는데 지금 경제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한 20여 대 수준으로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위성들을 쏴 올리고 있고 최소한 러시아 이상 정도는 보유하고 있지 않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관심 둬야 될 건 일본인데 일본은 다 모든 내용을 공개를 하니까 일본이 여태까지 쏘아 올린 게 한 15개 정도 될 겁니다. 위성이. 정찰 위성이. 정찰 위성만. 그러니까 얘들 쏠 때 2개를 한 주씩 해서 쏴요. 광학과 레이더 위성을 한 주씩 해서 쏴요. 싹 쏴 올리면 얘들이 예상하는 건 평균 얘 한 번 쏴 올리면 한 5, 6년 정도 작동하겠지? 그러면서 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얘들 목표하는 거는 최소한 우리 일본 주변을 한 5대에서 6대 정도 이상은 늘상 떠 있어야 돼. 라는 개념으로 쏴 올린 거예요. 근데 이제 미리 쏴 올린 것 중에서 수명이 다한 건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실제는 한 8개 이상의 이 위성을 지금 가지고 일본이 지금 돌리면서 정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보다 우리가 지금 북한이나 이런 주변국을 못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생각처럼 쉽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글로벌 호크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얘가 위성만큼은 아니더라도 위성 다음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늘려나가고 그다음에 글로벌 호크보다 좀 더 밑에 급에서 볼 수 있는 저런 그 리퍼나 프레데터급 MQ9 같은 거 우리가 MUV 중고도 무인기라고 그러는데 요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가 많을수록 되려 북한 감시는 제가 적합해요. 전시 감시에. 그러면 인공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원래 이제 대위성 무기들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개발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 개가 과연 실전 배치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위성에서 위성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들도 계획이 됐는데 이거는 사실은 우주에서 직접 무기를 투발하는 수단을 쏘는 거는 우주 협약에 위반이 돼요. 그래서 직접 그거 하는 거는 이제 안 했고 대신에 대위성 공격 미사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투기 끝에 달아가지고 해서 전투기가 최대 고도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꺾어가지고 하늘로 쏴버리면은 거기서부터 위성을 향해서 날아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무기 체계들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뭐 이제 미국은 뭐 실전 배치 안 했다고 그러는데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네, 교수님. 예. 뭐 미국 다음으로 사실 중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소련하고 중국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핵 전쟁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시나리오로 어떤 전략적으로 두 나라가 붙게 되는 건지 좀 전략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핵 보유 국가들끼리의 전쟁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로 어느 선을 넘었을 때는 정말 핵 전쟁이 될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핵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보유량의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과 러시아가 박사급 수준이라면 양쪽 다 거의 한 1000발 이상씩의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대적을 하는데, 여기는 한 학사급 정도 됩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보유하는 게 한 300여 발 정도 좀 넘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 핵전쟁이 나더라도 중국은 엄청나게 불리합니다. 일단 숫자나 이거에 비해서.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중국이나 혹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핵보유 국가예요. 그리고 이 나라들이 늘상 얘기하는 거는 절대로 핵 선제 사용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핵을 먼저 쓰지 않으면 나는 안 쓰겠다. 그러면은 서로 핵을 쓰지 않는 상황에서 전투가 생기는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보통 통상 핵 가진 국가끼리 전쟁을 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났던 사례가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전쟁 사례가 있습니다. 카빌 분쟁이 일어나서 굉장히 최근 사례인데, 양국이 나중엔 정말 달아올라서 야, 서로 야,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 핵 쏠 거야. 그래서 그 단계까지 올라가긴 했지만은,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핵을 쏠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쏜다는 거는 거의 그야말로 나라 접겠다는 얘기거든요, 더 이상.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언제나 싸움이라는 거는 이성을 잃는 순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안 잃게 만들게 하는 게 이제 국제사회가 공동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분쟁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근데 되려 분쟁이 났을 때 자신들의 힘이 센 국가들은 더욱더 스스로 세기 때문에 야, 어떻게 하면 안 싸우지? 라는 방법을 강구를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군인이라는 게 무슨 막 호전광이고 전쟁 좋아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면요 제일 먼저 죽는 게 군인입니다. 그래서 보통 군인들이 전쟁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되려 어떻게 하면 전쟁이 나지 않게 하지? 그리고 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목숨 바쳐서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 하지만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안 싸우게 하고 평화를 유지하지가 군인의 목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무기체계에 관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무기체계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쟁을 어떻게 보면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 이제 4시간 정도 했나요? 이 어떤 전략과 그 다음에 무기 체계에 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는 것은 다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문제라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울타리를 지켜주기 위한 존재다. 그리고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기 위한 우리의 어떤 그 노력과 혹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사람이 고생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울타리가 강해야 그 강한 울타리를 보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더욱더 우리에게 저기는 무시할 수 없는 국가고 잘 존중해야 되는 국가구나 하면서 그런 존엄을 지키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태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